조국을 위해 살라 배웠지만 사랑을 잃은 그날부터 내 신념은 흔들렸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 군사통신부대 제3분소. 나는 리선이 32살의 암호 해독 장교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철제 문이 열리고 같은 복도를 걸어 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전파를 읽고 숫자 속의 숨은 적의 의도를 밝혀내는 일. 그 일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했고 부대장도 나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남편 영철이가 훈련 중 사고로 죽던 날 내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부대에서 날아온 통보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동무의 남편은 조국을 위해 영광스럽게 희생했다. 영광? 그게 뭔지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유골함도 없이 돌아온 건 그가 입던 군복 한 벌뿐이었고 그 옷깃에서 나는 그의 땀 냄새를 맡으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암호를 풀면서도 머릿속에선 다른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숫자들이 정말 조국을 지키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권력을 지키는 걸까? 회의는 균열이 되었고 균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라디오 전파를 감청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한 방송이 잡혔고 여자 아나운서의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유란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 그 단어가 가슴 한가운데를 때렸습니다. 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고 그 짧은 순간 동안 내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두근거림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상관이 물었습니다. 동무, 어제 남측 전파 감청 보고서는 왜 안 올라왔나?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파 상태가 좋지 않아 내용이 불명확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방송은 또렷했고 나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처음으로 명령을 어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영철이가 남긴 낡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몰래 읽던 책, 금지된 책, 그 안에는 연필로 밑줄 그어진 구절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책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자유, 진리, 그게 뭔지 나도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라디오 속 그 목소리가 내 안에 불씨를 남겼고 그 불씨는 이제 꺼지지 않을 겁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묻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임신 6개월 차였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군복 단추가 조여왔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습니다. 부대 의무실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정상 2글자만 적혀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몸속에서 자라는 이 작은 생명이 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매일 아침 점호 시간 나는 다른 동무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한 충성을. 목소리는 나왔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옆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들 똑같았습니다. 기계처럼 입을 움직이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부대장이 요구하는 건 언제나 승리였습니다. 적의 전파를 감청해도 실제로는 별 내용이 없어도 보고서엔 중대한 정보 입수라고 적어야 했습니다. 거짓말. 매일 거짓말. 그 거짓말 위에 쌓인 포상과 칭찬들. 어느 날 부대장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동무 리선이 이번 분기 모범 일꾼으로 선정됐네. 수고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 거짓말을 잘해서 받는 포상. 이게 명예라면 명예가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배에 손을 얹고 아이와 대화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거짓말이야. 매일 거짓말하면서 살고 있어. 근데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만큼은. 아이가 발로 배를 찼습니다. 통통. 작은 발길질이 내 손바닥에 느껴졌고 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는 뭘 보고 자랄까? 거짓된 승리? 강요된 충성? 아니면 진짜 하늘? 점점 명령이 무거워졌습니다. 상관은 매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위대한 조국을 지키는 전사들이다. 남조선 괴뢰들은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그 안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허세, 공허한 허세.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론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상관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날 밤 나는 다시 라디오 전파를 켰습니다. 남한 방송. 금지된 주파수.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고 화창합니다. 시민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하루.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이곳에선 행복이 아니라 영광을 말하니까. 영광스러운 희생, 영광스러운 충성. 하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복종은 점점 멀어지고 희망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는 길입니다.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배는 무거웠고 걸음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부대장이 던진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동물 이선이 다음 주 함경북도 청진으로 부대 이동한다. 짐 정리 시작해. 청진. 두만강 근처. 중국 국경과 가까운 그곳으로 가면 나는 영영 갇히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준비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지난 6개월간 몰래 기록한 정보들이 빼곡했습니다. 철책선의 구조, 초소 교대 시간, 지뢰밭 위치, 순찰 경로. 매일 밤 암호를 풀듯 머릿속에 새겼고 이제 모든 게 손바닥처럼 선명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은 너무 밝고 초소 불빛이 철책선 전체를 비춥니다.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흐려지지만 진흙 때문에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렇다면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나는 날씨 예보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뒤 장마전선이 내려옵니다. 영철이가 남긴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 구겨진 페이지. 그가 밑줄 그었던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책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영철아,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려고 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아이 때문에라도. 옆방에서 동료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 하지만 나에겐 더 이상 평화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찢어질 듯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쳤고 번개가 철책선을 순간순간 비쳤습니다. 지금입니다. 나는 군복 안에 얇은 민간복을 껴입고
허리춤에 작은 칼을 꽂았습니다. 배낭엔 물과 비스킷, 그리고 성경책.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봤습니다. 6년을 산 이곳, 충성을 맹세했던 이곳,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곳. 나는 배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 믿어. 우리 꼭 살아남을 거야. 복도는 고요했고 초소와 보초는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고 철책선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길입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고 진흙이 발을 붙잡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저 너머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엄마가 데려갈게. 새벽 3시 47분. 철책선까지는 2km. 비는 미친 듯이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렸습니다. 나는 어둠 속을 달렸고 진흙이 군화를 붙잡을 때마다 발을 빼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배가 무거워 균형을 잡기 힘들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견, 벌써 눈치챘나?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나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아이야, 제발 조용히 있어줘.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3m 높이의 철조망. 그 너머 100m 지점이 지뢰밭입니다. 공책에 적어둔 안전 경로를 떠올렸습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 철책 기둥. 그곳에서 시작해 지그재그로 20보. 오른쪽으로 15보. 그 다음 직진. 틀리면 죽습니다. 나뿐 아니라 아이도. 나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철조망 아래쪽을 자르기 시작했고 녹슨 철사가 삐걱거리며 끊어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고통을 삼켰으니까 구멍이 뚫렸습니다. 나는 배를 바닥에 대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 얼굴을 덮었고 입안으로 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가고 또 기어갔습니다. 지뢰밭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머릿속 지도는 선명했습니다. 왼쪽 세 번째 기둥에서 시작. 20보 지그재그. 하나, 둘, 셋, 19, 20.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 하나, 둘, 셋. 갑자기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아! 비명이 새어나왔고 나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배가 조였습니다. 진통?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제발.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멈춰. 초소보초의 외침. 그들이 날 발견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철책선을 훔쳤고 나는 더 낮게 엎드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탕.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고 진흙이 튀었습니다. 나는 배를 감싸 안고 더 빨리 기어갔습니다. 직진, 직진. 끝이 보일 때까지. 발포개시, 탈영병이다. 더 많은 총성, 더 많은 고함.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엄마가 데려갈게. 조금만. 배에 손을 얹고 속삭이며 나는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벗겨지고 무릎이 찢어졌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쪽 초소, 다른 색깔의 불빛, 태극기가 펄럭이는 곳. 100m, 50m, 30m.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나는 진흙 속에 얼굴을 묻은 채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고 마지막으로 느낀 건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드는 손길이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임산부입니다. 그 목소리가 내 새로운 세상의 첫 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느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였습니다. 새하얀 천장, 형광등, 소독약 냄새, 옆에서 들리는 기계음,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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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박동 소리였습니다.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창문 너머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저게 남쪽 하늘인가?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리선희 씨, 제 말 들리세요? 그의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질문이었고 위협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지금 남한에 계세요. 안전합니다. 안전.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고 의사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여기선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룩한 배, 아직 있었습니다. 아기는 괜찮습니까?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합니다. 정말 용감한 아기예요. 엄마를 닮았나 봐요. 그 말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요. 흐느끼며 6개월 동안 참았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흘 뒤 나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총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희 씨, 산책 나가실래요? 날씨 참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꽃향기가 섞인 바람.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감시의 시선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뿐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우리 해냈어. 엄마가 약속했잖아. 꼭 살아남을 거라고.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통통. 작은 발길질이 느껴졌고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웃음. 6개월 만에 처음 느끼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내 손을 잡아준 건 간호사였습니다. 북쪽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다니. 누군가 내 고통을 함께 느껴주다니.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나는 있는 힘껏 밀어냈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그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내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내 품에서 숨쉬는 기적.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자유야. 여기선 누구도 내 생각을 막을 수 없어. 누구도 내 꿈을 빼앗을 수 없어. 세상이 조용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하나원에 들어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교육은 매일 아침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들은 빠르게 말했고 화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스마트폰,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개인정보 보호.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옆자리 탈북민이 속삭였습니다. 선희 씨, 이해되세요?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요. 말은 같은데 내용은 다른 세상 얘기 같아요.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겉으론 한국 사람이지만 속은 여전히 북쪽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사람들과의 대화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였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봉투가 필요한지 아닌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북에선 주는 대로 받았으니까. 묻지도 않았고 선택도 없었으니까. 아, 네, 주세요. 점원은 미소 지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애초에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누군가 쫓아오고 총성이 울리고 나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눈을 뜨면 옆에서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나는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직도 저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리선이? 탈북민?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날 배신자라 부를 것이고 남쪽 사람들은 날 이방인으로 볼 것입니다. 상담사와의 면담 시간이었습니다. 선희 씨, 요즘 어떠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긴 자유롭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갇힌 것 같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유가 처음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선택의 무게, 책임의 무게. 하지만 그게 진짜 자유예요. 선택의 무게. 맞았습니다. 북에선 선택이 없었습니다. 명령만 있었고 복종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모든 게 선택이었습니다. 무얼 먹을지, 무얼 입을지, 어디로 갈지. 그 수많은 선택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웃었습니다. 까르르.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행복해서 웃는 소리. 나는 그 웃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선택의 무게를 모릅니다. 이 아이에겐 자유가 당연하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나는 아이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아직 헤매지만 너만큼은 당당하게 살 거야. 그게 엄마가 여기 온 이유니까. 밤의 악몽은 여전했습니다. 철조망은 꿈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총성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악몽도 내 일부라는 것을. 지우려 하지 말고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아이의 웃음이 매일 조금씩 나를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건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체제의 굴레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서울 강남의 한 보안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암호 해독 전문가. 북에서 배운 기술이 남에서 쓰임받는 아이러니. 하지만 이젠 그 아이러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책상 위엔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철이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엄마와 아이의 모습.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동료가 물었습니다. 선희 씨, 따님 그림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래요. 예쁘네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 그 단어를 들어도 이젠 낯설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엔 그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손잡고 집에 가는 길, 저녁을 함께 먹는 시간,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이 서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화면 속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직된 표정, 똑같은 동작, 텅 빈 눈빛. 5년 전 내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기엔 아직도 수많은 리선이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를 품고 자유를 꿈꾸지만 감히 꿈꿀 수 없는 사람들.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지만 넘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 집에 도착하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림 잘 그린다고.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정말 대단한데? 엄마, 근데 친구가 물어봤어. 엄마 고향이 어디냐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엄마는 멀리서 왔어. 아주 멀리. 거기도 예뻐?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진실을 말할까?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에겐, 아니, 거기는 힘든 곳이었어. 그래서 엄마가 너를 데리고 여기 왔어. 너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그럼 잘 된 거네. 여기가 더 좋은 거잖아.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잘 된 겁니다. 밤 아이를 재운 뒤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 북에선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밤에도 환한 도시, 두려움 없이 불을 켤 수 있는 도시. 나는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영철아, 당신이 내게 준 성경책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당신이 꿈꿨던 자유, 내가 이루고 있어. 우리 딸은 당당하게 자라고 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나원 동기였습니다. 선희야, 나 취직했어. 작은 회사지만 정직원이래. 정말? 축하해. 5년 걸렸네. 근데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너 보면서 힘냈거든. 나는 웃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영철이가 밑줄 그었던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버린 건 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아니었습니다. 체제의 굴레였습니다. 거짓의 사슬이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건 자유였습니다. 선택할 권리였습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기회였습니다. 자유엔 책임이 따랐습니다. 그 책임은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자유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DMZ 평화공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 철조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원봉사자로 이곳에 왔고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전 저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비 오는 새벽에 지뢰밭을 기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길을 걸어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외로움도 후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처럼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생각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매일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내가 여기서 잘 사는 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걸. 강연이 끝난 뒤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리선희 씨,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내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지는 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곳을 잊지 않습니까? 차라리 잊고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잊으면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를 테니까요. 고통도 두려움도 모두 내 일부예요. 그걸 기억해야 지금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선생님이 우리 가족의 영웅에 대해 쓰래. 나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누구에 대해 썼어? 엄마. 딸이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자유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무서운 곳에서 나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용감해요. 나도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넌 이미 용감해.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친구들과 웃고 꿈을 꾸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엄마도 꿈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내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 그게 엄마 꿈이야.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10년 전 철조망을 넘던 그날 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세상은 온통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하늘은 맑았습니다. 나는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영철아, 우리 딸 잘 크고 있어. 내가 꿈꾸던 세상에서 자라고 있어. 고마워. 그때 그 성경책 남겨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내 인생에도 드디어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철조망 너머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쪽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바로 여기, 내가 선택한 이 삶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딸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일터로 향하는 것,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자유였습니다. 10년 전 나는 살아남기 위해 달렸습니다. 5년 전 나는 적응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살아가기 위해 선택합니다. 봄은 돌아왔고 이제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딸 안에.